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명작 김하준입니다. 신기하게도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우리가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것과 말을 잘하는 것과는 별개일 겁니다. 우리 대부분 우리가 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걸 좋아하죠. 근데 실제 본인에게 도움되고 유익한 것은 다른 사람의 경험, 다른 사람의 지혜를 듣는 일이 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경험, 그리고 우리 지식, 심지어 우리가 아침에 먹은 김치가 너무 짜고 아침에 먹은 국이 너무 싱겁다는 이야기를 하느라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싸고 맛있게 먹은 단골 식당 이야기를 하려는 시도를 막아버립니다. 누군가와 친하고 싶다면, 가까워지고 싶다면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게 가장 우선 되어야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아주 사소한 경험, 담을 이야기하느라 바빠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정말 큰 고민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정말 얘기 들으면은 어디에서 정말 싸고 좋고 맛있고 훌륭한 음식이든 물건이든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리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도 그 이야기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것보다 우리가 무언가를 들으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잘 아시겠지만 사실 문제는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방송에서 매일 이렇게 혼자 떠들죠. 또 제가 영어학원 하고 있잖아요. 성인 영어인데 거기서도 이제 어른들이 수업을 듣는데 매일 강의하느라 혼자 떠들죠. 또 온라인으로 북클럽도 하고 있죠. 저는 계속 떠들어요. 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많이 없고 제가 이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에 집중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늘 이렇게 쉽게 방전이 되고 또 다른 사람 이야기도 잘 안 듣게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알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내가 말하려고만 한다면 가까워지기는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 만날 때도 이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다 그럴 때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못해요 제가. 내 이야기를 안 해야지, 그러니까 좀 줄이고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야지라고 늘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계속 질문을 해요. 그러면 미국 온 지는 얼마나 됐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 사세요? 거기 뒤에 그러니까 좀 피곤합니다. 저랑 대화를 하면 제가 말을 많이 하던가 말을 많이 안 하면 질문을 많이 하니까 네, 좀 피곤한 스타일이네요, 제가. 어른들의 문답법, 지난주에 메신저 역할하지 않기라는 항목 기억나시나요? 네, 거기서 메신저는 정보 전달, 또 무언가 교육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역할을 포기해야 한다. 그래야 어른의 문답법이 완성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못하는 부분만 이 책에서 너무 딱딱 찝어줘서 도움이 많이 됐고 조언이 됐던 것 같아요.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는 듣는 데서 오고, 후회는 말하는 데서 온다. 오늘 여러분 후회보다 지혜 가득 가져가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에디 피셔 1956년 곡이에요. 신디, 오 신디. 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에서 소개해드릴 명작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피터 버거지언, 제임스 린지 공동저서 어른의 문답법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총 시리즈 3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방송됩니다. 지난주 어른의 문답법 처음 소개 부분 프롤로그 그리고 기본편 방송했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 어른들의 문답법 초급, 중급 대화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초급 편에 생각이 변화를 이끄는 9가지 방법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제가 목차를 우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차라기보다 이제 2장 제일 앞부분에 이제 9가지 그
주제가 설명되어 있는데 그 주제랑 소주제만 읽어도 내용이 이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본보기 보이기. 상대방에게서 원하는 행동을 내가 먼저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용어 정의하기. 용어를 정의함으로써 대화의 주제를 헷갈리지 않고 분명하게 하는 것. 질문하기.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은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시간 낭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 중언, 부언까지도 모두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문을 적절히 해야 된다는 것. 극단주의자와 선긋기. 우선은 우리 편의 나쁜 행동도 지적해야 그 극단주의자의 나쁜 행동도 본인들이 지적할 수 있는 길을 터줄 수가 있다. 소셜미디어 신중히 사용하기. 소셜미디어에 감정을 분풀하지 않는다.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싸움을 하지 않는다. 기여요인 논하기. 어떤 문제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보다 어떤 문제 때문에 그것이 잘됐다는 이야기가 대화 주제에 늘 앞서야 한다. 탓하기에 앞서 기여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관점으로 삼아라. 인식 원리에 주목하기. 상대방이 그 사실을, 그 믿음을 어떤 식으로 알게 되었는지 알아본다. 8번째, 배우기. 생각이 닫힌 사람의 사고를 이해하고 배우는 자세로 대화를 시작하라. 마지막 9번째,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대화 중에 저지르기 쉬운 기초적인 실수. 이 9번째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행동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일일이 빠지지 않게, 빠짐없이 열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이 9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2장 기초편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담이 부르는 Opposite of Loving Me 함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 기초편 첫 번째 소주제에 대해서 저자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2015년도 기초가 아니라 초급편 비슷한 뜻이긴 하지만 책에는 초급이라고 나오니까 2015년도 호주에서 이슬람 단체 임원들과 이 저자 피터가 만났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대화를 하는데 간통한 여성을 투석형에 처하고 있는 이슬람 율법에 대해 대화를 했다 그래요. 투석형은 참 설명하기도 그렇죠. 그 던질투, 돌석, 형벌형, 네, 그런 거죠. 끔찍하지. 참, 네. 아무튼 이 이슬람 율법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단체의 대변인이 계속 말 돌리기를 시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 피터는 방법을 바꿔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 내용을 치기 싫었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대화를 제가 혼자 할게요. 한 명 더 보조 진행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자, 피터. 간통한 여성을 투석형에 처해야 한다고 이 대변인께서는 믿으시나요? 대변인.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이라고 왜 아니겠어요? 간통한 남성은 그러면 투석형에 처하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자가 재차 묻자 간단한 대답을 난해하고 복잡하게 늘어놓는 대변인. 피터.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똑같은 질문 한번 해주시겠어요? 대변인. 무슨 말씀이신지. 피터. 간통한 여성을 투석형에 처해야 한다고 믿느냐? 이렇게 저에게 물어봐 주시겠어요? 정적. 대변인. 간통한 여성을 투석형에 처해야 한다고 믿으시나요? 피터. 아니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어떻습니까? 간통한 여성을 투석형에 처해야 된다고 믿으시나요? 긴 정적. 대변인. 네. 네, 이게 이제 사례로 나왔습니다. 이제 저자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죠. 내가 상대방에게 원하는 행동이 있다면 내가 먼저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해 주길 원한다면 내가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하자. 조용히 들어주길 원한다면 나부터 우선 조용히 듣자.
언성을 높이길 원한다면 내가 언성을 높이자. 생각을 유연하게 바꾸길 원한다면 내가 먼저 생각을 유연하게 바꾸자. 예의를 지키길 원한다면 내가 먼저 예의를 지키자. 근거 제시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근거를 제시하자. 내 말에 귀 기울여 주길 원한다면 나부터 먼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자. 말로는 쉬워도 실천하긴 어렵다. 하지만 꼭 지켜야 할 원칙이기도 하다. 특히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더욱 그렇다. 이 원칙은 대화가 엉뚱하게 엇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네, 이처럼 저자는 많은 대화를 통해 내가 말하고 싶어하는 방식, 내가 듣고 싶어하는 방식이 있다면 그 본보기를 정확하게 보임으로써 상대방에게 우리 방식의 대화를 유도하는 그런 어떤 스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포지스가 부르는 곡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네, 아주 명곡이죠. 한번 같이 듣겠습니다. 네, 두 저자는 소크라테스 문답법부터 현대 인질 협상론까지 여러 경계를 넘나들면서 품격 있는 대화를 위한 지적 여정으로 독자들을 이끕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나눠져 있고요. 기본, 초급, 중급, 상급, 전문가, 달인 이렇게 1, 2, 3, 4, 5, 6 이 난이도별로 꼭 그 수험서처럼 단계별로 대화법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난주 방송했던 1장에서는 품격 있는 대화의 7가지 기본 원리를 제시했고요. 또 존중받고 존중하는 어른의 문답을 시작하기 위한 기본적인 태도를 다루어 보았고요. 오늘 진행될 대화의 기본편 2장은요. 굳은 생각을 누그러뜨리고 생각이 바뀌어야 할 어떤 초급 수준의 9가지 기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대의 생각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아보고 또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 상대방의 인식에 개입해서 어떤 그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씨앗을 심어주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상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우아하게 리드하는 법을 배우는 화술의 기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오늘 3장도 해볼 건데요. 중급편, 상대방의 믿음에 본격적으로 파고들어서 생각을 수정하게끔 드디어 이제 뭔가 변하는 게 나오네요. 2장보다는 조금 더 심화한 내용이고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적인 기교가 등장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대화의 기본 2장 첫 번째 소주제 본보기 보이기라는 소주제가 있는데 바람직한 대화의 본보기 보이기라는 내용 좀 읽어드릴게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한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는데 상대방이 대답을 얼버무리거나 거부한다면 똑같은 질문을 나에게 해달라고 요청한 후에 명쾌하게 대답한다. 아까 그 이슬람 대변인 그 투석형 간통한 여자에 대한 투석형에 대한 대화법이 예시로 나왔는데 아니 간통했다고 돌로 그렇게 그러면 그게 미개한 원시사회도 아니고 그게 말이 안 되죠. 네. 상상하지 마십시오. 네, 저도 상상 안 하겠습니다. 너무 가슴 아파요. 자, 원활하고 성공적인 대화의 관건이 되는 태도를 먼저 본보기로 보인다. 아는 게 부족해 확고한 입장을 갖지 못한다고 시인한 후에 상대방에게 본인의 믿음에 관해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한다. 쉽고 간단하게 말하며 본보기를 보이고 전문 용어는 최대한 피한다. 나쁜 행동에 본보기를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말을 중간에 끊거나 가로채지 않는다. 상대방의 경험을 이야기할 땐 내가 그보다 더 큰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며 이야기를 들어준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수영으로 태평양을 건넜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수영으로 한강을 건넜어요. 그런데 한강 가지고 나는 태평양 건넜어 이러면 그 사람과 이제 더 이상 수영에 관련된 대화는 할 수 없겠죠. 한강 요즘 물 차가운데 고생했네. 네, 제가 그렇게 추임새를 넣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노래 듣고 와서 중급편, 대화의 중급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magine Dragons, Not Today. Me Before You 예전에 했던 그 영화 OST에서 발췌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대화는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혐오와 갈등의 시대를 우아한 대화법으로 부딪히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주하는 어른의 문답법. 총 6장 중에 오늘 2장과 3장 기본 그리고 중급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갈등 상황, 그 다음 절차, 결과에서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사실상 대화뿐입니다. 제대로 묻고 제대로 답할 때 변화가 시작될 수가 있을 겁니다. 각자 자기 입장에서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회, 그런 사람은 건강하거나 발전할 수 없을 겁니다. 자, 대화의 기본편 2장 중에 용어 정리편에서 저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정리에 관련된 저자의 그 내용 발췌했습니다. 대화 전에 용어를 정의하고 그 뜻에 합의를 한다면 의사소통의 혼선을 줄일 수가 있다. 도덕과 관련된 주제를 놓고 대화할 때 용어 정의의 차이로 대화가 엇나가기가 아주 쉽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뜻이 엄청나게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신앙이란 단어도 마찬가지다. 피터의 저서 신앙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에서도 설명한 바 있지만 종교신자와 무신론자는 이 단어의 의미를 서로 다르게 생각한다. 그래서 대화를 이어나가기 전에 그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치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진보주의자는 복지제도를 국가의 도덕적 책무로 간주하지만 보수주의자는 공짜 혜택을 나누어줘 노력할 동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진보주의자가 바라보는 복지와 보수주의자가 바라보는 복지의 정의는 다르다. 다시 말해 진보주의자는 복지 문제를 배려의 문제, 배려의 관점에서 보는 경향이 있지만 보수주의자는 똑같은 복지 문제를 공정함과 평등의 입장에서 보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복지라는 단어는 그 가리키는 대상은 같지만 사람마다 그 단어에서 느끼는 도덕적 함의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그럴 때는 부당한 수급 문제라든지 빈곤 감소 방안을 직접 논하면 좋을 것이다. 그러면 복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대화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자칫 공정성이라든지 누구에게 어디까지 지원해야 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엉뚱한 용어 논쟁이 불붙을지도 모른다. 대화에서 중요한 용어, 가령 진리, 진실, 여성, 복지 이런 뜻을 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사안으로 넘어가거나 대화를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네, 이번에는 2장에 나온 소셜미디어 신중히 이용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요즘 정말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 안 하시는 분 별로 안 계시죠? 저 역시 활발하게는 아니지만 드문드문 하고 있습니다. 소통하고 있는데 저자가 알려주는 소셜미디어 대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은 절대 사라지지 않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올린 글은 삭제해도 누군가에 의해 캡처가 되잖아요. 그러면 온 세상을 떠돌아다닙니다. 네. 심지어 자기가 올린 글이 어디서 어떻게 인용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화가 났을 때는 절대로 아무것도 올리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소셜미디어뿐만이 아니라 이메일이랑 텍스트 메시지 답장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제가 이런 거 정말 이렇게 오면은 이제 바로 보내는 편인데 누가 어떤 문자를 보냈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지? 아무리 억울하고 그럴지라도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답글을 달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하루가 지나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다면 차라리 문자나 이메일이 아니라 아침에 전화통화를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나마 전화통화는 활자로 영원히 남아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는 없잖아요. 전화통화를 하면 그래도
그렇게 자기만의 입장만 주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통화하면 또 부드러우시죠? 굉장히 저도 그러니까 절대로 밤에는 문자로 싸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음날 무조건 후회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뭐 페이스북이나 뭐 그 DM이라 그러죠. 그 다이렉트 메시지라고 하는 꼭 답해줘야 될 의무는 없다. 불편하거나 답하기 곤란한 건 그냥 두라. 소셜미디어 상에서 종교, 정치, 철학, 젠더 문제는 피하라. 정말 아무래도 자제가 안 된다면 익명의 트위터 계정 만들어서 허공에다 대고 열변을 토하라. 이거 저자가 직접 했던 것 같은데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열변을 토하고 싶었으면 익명 계정을 만들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저자가 말한 소셜미디어 이용 방법인데, 저는 보통 그 카톡도 안 읽은 채로 일이 안 없어지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는 뭐 이메일이든 카톡이든 메시지든 연락이 오면 바로 진짜 막 10초 안에 답장을 하는 편인데, 이메일도 보자마자 바로 답장을 합니다. 거의 동시에 하죠. 제가 바쁠 때나 또 감정적으로 정리되지 않아도 저는 바로 답을 주는 편인데, 이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상대방은 조금 신속하다, 편하다 이런 건 있겠지만, 제가 너무 이렇게 빨리 답을 하니까 저도 역시 정리되지 못한 생각을 말을 할 때도 있고, 또 정돈되지 않은 감정이 나올 때도 있고,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고 막 이럴 때 막 오탈자가 나거나 좀 잘못된 설명을 할 때도 있고, 좀 고치고 싶은데 저는 그 1이라는 숫자를 못 보겠어요. 그런 분 가끔 계시던데, 그냥 뭐 안 씻은 기분? 그게 없어져야 돼, 저는. 그래서 1이라는 숫자가 저를 좀 자유롭지 못하게 붙잡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이제 문자나 카톡, 뭐 이메일에 답을 안 한다는 것도 신중해야지라고 하다가 잊어먹게 되면 저는 그건 또 더 낭패죠. 그래도 아무튼 연습을 좀 저는 해야 된다 생각 듭니다. 바로 답하지 말고 신중하게 고민하고 답할 것. 네. 자, 뉴저지 살고 계시는 윤 기재님, 우리 청취자분이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서울대 트리오의 젊은 연인들이라는 곡이에요. 예전에 이 기타로 많이 쳤던 기억나는데, 기타 반주의 어떤 한국 그 포크송의 첫 삽을 떴다? 갑자기 삽을 왜 뜹니까? 네, 아무튼 기타 반주곡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쳤던 그런 곡입니다. 괜히 이상한 용어 써가지고 이렇게 비유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기타 나오다가 삽이 나오고, 뭐 첫 삽을 왜 뜹니까? 젊은 연인들이. 네, 서울대 트리오 젊은 연인들 함께 들어보시죠. 네, 젊은 연인들 서울대 트리오. 오랜만에 들으니까 무척 좋네요. 윤기재님 청취자분이 신청해 주신 곡인데, 이런 그 70년대 곡 맞나요? 이런 70년대 그 포크송의 그 향수가 참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귀가 호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책 대화 방법 초급편에 변화를 이끄는 9가지 방법 중 마지막, 바로 대화 중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나오는데, 이 책에 총 2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빼곡하게 적어놨어요.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혹시나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이 항목에 나와 있는 것들을 알게 모르게 습관처럼 이제 반복하는 그 습관이 있다면은 반드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문제죠. 예, 제가 고치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예의 어긋나는 행동, 대화 중 화내기, 상대 말 끊기, 조롱하기, 네. 어떤 문제든 다 상대방 탓으로 돌리기, 웃는데 그냥 웃는 게 아니라 비웃기, 상대방의 견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하기, 그리고 이해하지 못한 게 내 탓이 아니라 잘 설명하지 못한 당신 탓이라고 덤탱이 씌우기, 상대방의 주장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기, 상대방이 내 질문이나 내가 하는 설명을 이해하지 못할 때 머리가 나쁘다고 공격하기. 진짜 그냥 무조건 싸우는 겁니다. 네.
실수하거나 뭐 정보, 의견을 청하는 사람을 나무라기, 믿음에 대한 비판이 아닌 어떤 사람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 그런 걸 믿는 바보가 어디 있냐. 그런 걸 믿는다는 것은 고치면 됩니다. 다른 걸 믿거나 그 믿음이 잘못됐다고 하면 되는데, 너는 왜 원래 그런 식이냐, 너는 왜 이렇게 멍청하냐, 너는 왜 이렇게 이해력이 딸려, 이런 말은 어떤 행위에 대한 비판이 아닌 그 사람에 대한 비판과 인신공격은 부정적으로 돌아올 겁니다. 자기의 진짜 생각을 속이기, 모르는 거 아는 체하기,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지 않기, 피부색이나 기타 타고난 이유로 뭐 키가 작다거나 피부가 검었다거나 뭐 머리숱이 없다거나 주제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외모를 특징 지어서 비난하기. 메시지 전달. 네, 메시지 전달은 가르치려 든다는 거죠. A는 B고 B는 C라고 정보를 전달하는 거. 이거 대화에는 도움되지 않는다 그래요. 자신의 약점 인정하지 않기. 상대방이 문법 실수 지적하기. 네, 가로 열고 굉장히 짜증을 유발하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끼리도 이제 책이 미국 책이니까 문법을 지적하는 거는 굉장히 짜증나는 행동이라고 하는데, 참 문법 많이 틀려요. 특히 저처럼 유학생 출신들이 오히려 문법 안 틀리고, 여기 태어났거나 어릴 때 온 친구들이 뭐 자기네 나라 말이니까 그러겠지만 문법을 너무 많이 틀려요. 예. 근데 절대 문법 틀린 걸 지적하면 안 됩니다. 말 끊기, 말 가로채기, 강압적으로 대답을 요구하기, 대화 중에 휴대전화 보기, 매사 자랑하기. 특히 가족, 특히 이제 어머님들 중에 거의 대화의 90%가 가족 얘기인데 남편 얘기는 없어요. 네, 다 아들, 딸 얘기야. 아들이 이거 사줬다, 딸이 뭐 보내줬다, 딸이 저녁을 먹었는데 뭐 싱겁다 그랬다, 뭐 딸이 다음 주에 어디 가는데 뭐 거기에 뭐가 맛있냐, 아들이 뭐 문자가 왔는데 이거가 뭐냐, 뭐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안 그러는데 여자분들은 아들이랑 딸 얘기가 거의 90%. 제가 그 성인 영어 학원을 하다 보면 그거를 굉장히 많이 느껴요. 나는 뭐가 맛있고 나는 어디 갈 것이고 나는 무엇을 할 거다가 아니라, 우리 딸이 그러는데, 이 어떤 대화의 대부분이 아들과 딸로 시작해서 그대로 귀결되는, 여기는 이제 그 가족 자랑하지 않긴데, 근데 남편 얘기는 또 안 해요. 남편이나 와이프 얘기 대신에 이제 아들, 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이게 어떤 대화에서 금기되는 부분들을 쭉 나열을 했어요. 쉽게 바꾸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러면 안 되겠다, 늘 염두에 두고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1부 순서였어요. 지금까지 어른의 문답법 두 번째 이야기, 대화의 방법 초급, 중급 편 했었고요. 저는 잠시 후에 6시에 내 인생의 명작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들을 곡은 These Foolish Things Remind Me of You. 이 곡을 끝으로 오늘 1부는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는 내 인생의 명작. 오늘 주제는요, 피터 버거지언, 제임스 린지 공동 저서입니다. 어른의 문답법. 미국 경제학자 토머스 소웰은 대화법에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 시대에 나타나는 가장 한심하면서 위험한 징후 중에 하나는 그누구도 자신의 생각에 반대할 수는 없다고 믿는 개인과 집단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이다. 네, 3장 중급편, 상대의 마음을 읽는 7가지 방법. 네, 3월 19일 내 인생의 명작 2부에서 다뤄볼 내용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읽는 7가지 방법, 이 중급편에 나온 세부 목차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가 잘못 알고 있게 놔두기. 네, 이거 정말 감동적이에요. 네. 친구가 어떠한 지식을 잘못 알고 있을 때 그것을 고치려고 소리치고 싸우고 뭐 뜯어 말리고 아무 의미 없다고 합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가장 소중하다. 친구가 지구는 평평하다고 믿으면 그래 점심 뭐 먹을래? 이렇게 가는 거죠. 사실 근데 보면은 친구가 틀린지 내가 틀린지 몰라요. 네. 뭐 도찐 개찐이죠. 끼리끼리 모이는 건데 뭐 저도 참 늘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미국의 항공모함 그 전단 1년 운영비가 얼마인지 가지고 진짜 뭐 밤새도록 싸웠던 기억도 나고 네 그렇습니다. 큰 의미 없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전단이 운영비가 1조든 10조든 100조든 그게 우리 관계가 내일 점심 먹는 게 중요하죠. 저녁 먹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또 아주 목숨 걸고 싸웁니다. 두 번째, 퇴로 만들어주기. 창피하지 않게 생각을 바꿀 길을 터준다. 친구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화법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표현 익히기. 2인칭이나 3인칭보다 너, 그것, 그 사람, 그녀보다 협력적 표현인 1인칭 복수죠. we. 네. 또 영어 선생답게 we 1인칭 복수입니다. 3인칭 단수나 2인칭 단수 복수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런 거 있죠. 야 우리 어디까지 공부했어? 이런 거. 너 어디까지 공부했어? 이거보다 조금 부드러운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자, 프레임 바꾸기. 대화가 제자리에 맴돌거나 엇나가면 관점을 바꿔본다. 내 생각 바꾸기. 그 자리에서 내 생각을 바꾼다. 척도 도입하기. 척도를 활용해 개입의 효과를 판단하고 상대방의 확신이 얼마나 강한지 알아본다. 이 척도 도입하기는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웃소싱. 마지막 7번째.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지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외부 정보, 외부 전문가로부터 아웃소싱을 한다. 이런 내용이 내 인생의 명작 2부 3장 중급편 어른의 문답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존 덴버, Perhaps Love. 네, 함께 듣겠습니다. 네, 이 책의 첫 번째 3장 중급편 첫 번째, 친구가 잘못 있게 놔두기. 친구가 나와 믿음이 달라도 괜찮다. 이 편 저자가 하는 이야기 한번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너무 공감도 많이 되고 중요한 내용이라서 더하거나 빼지 않고 전문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라고 생각이 같을 필요는 없다. 좋은 인간관계야말로 건강과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논쟁에서 이긴다고 그만큼 건강하고 행복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좋은 삶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입을 모아 꼽는 것도 바로 좋은 인간관계다. 건강한 인간관계의 기틀은 자기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뜻깊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요소는 신뢰, 친근함, 공감, 즐거운 대화, 배려, 호의, 진실, 공통 관심,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이다. 이것들은 대부분 정치적, 종교적 견해와는 관련이 없다. 사실 친구나 가족 사이에 그런 견해 차이를 접어두어도 별 문제가 없다. 엄마가 불교를 가고 아빠가 교회를 가도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누군가의 종교를 바꾸려고 하는 순간 문제가 생긴다. 아빠는 공화당, 엄마는 민주당을 믿어도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누군가의 믿고 있는 그 정당과 신념을 바꾸려고 하는 순간 문제가 생긴다. 종교나 정치는 생각이 같으면 처음에 친분을 트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깊은 관계가 유지되지는 않는다. 사실 그렇게 맺어진 친분은 오래가기는커녕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다. 끈끈한 유대 없는 경우 의견 차이가 조금만 드러나도 서로 벽을 더 높게 쌓기 때문이다. 종교적인 소속감이나 정치적 지향처럼 피상적인 지표에만 의존해 맺어진 관계는 서로 간의 차이가 아주 조금만 생겨도 관계의 유일한 축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둘이 함께한 추억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믿는 신이
아주 작은 해석의 여부로 갈라서는 경우도 많다. 교회 공동체가 특별히 배타성이 강한 사실만 봐도 인간관계에 이러한 원리가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 알 수가 있다. 생각해보자.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우정을 버릴 이유가 있는가? 고작 정치적인 견해 차이 때문에? 고작 종교적인 믿음 차이 때문에? 당신과 친구는 정치와 종교를 초월한 추억을 가지고 있는 대상들이다. 내가 만약 다치거나 병이 나서 죽거나 못 움직인다면 내가 믿는 종교가 그 친구에게 영향을 미칠까? 내가 믿는 정당이 그 친구를 돌봐주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나를 돌봐주고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나와 지지하는 정당과 상관없이 내가 가는 교회의 종파와는 상관이 없다. 그럼 누군가와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간단하다. 친구가 잘못 알게 그냥 두자. 특히 친한 사이면 더더욱 그렇게 하자. 고쳐주고 싶거나 따지고 싶어도 그냥 가만히 두자. 사실 나와 친구가 둘 다 조금씩 잘못 알고 있을 경우가 더 많기도 하다. 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든 내가 잘못 알고 있든 뜯어 고치려 하지 말자. 언뜻 보이는 것보다 그 심오한 의미가 안에 내재되어 있다. 상대방이 현실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건 기껏해야 내 생각이다. 그것은 확증된 사실도 아니다. 고작 내 판단 때문에 우리 관계에, 이 소중한 관계에 금이 가게 할 이유는 없다. 남의 믿음을 고쳐주려는 시도는 결과가 대부분 좋지 않다. 우정은 손상되고 관계는 허물어지고 이어졌던 그 끈은 곧 끊어지기 십상이다. 남의 믿음을 비판하는 일은 믿음에 그저 관여하는 것과 다르게 존재, 정체성을 흔들게 된다. 더군다나 정치, 신념, 종교 혹은 도덕적 믿음을 비판한다는 것은 관계의 단절이라는 대가가 따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설령 상대가 도덕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도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 사람을 내 친구로 두는데 망설일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의견 차이가 큰 사안에 대해 친구와 대화를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솔직하게 말하자. 관계를 더 두텁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친구라면 나랑 친구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관계를 저버리지 않는다. 진짜 친구라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듣는 것이다. 친구가 왜 그런 생각을 가졌고 어떻게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정말로 이해해보기 위한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친구에게도 나에게도 감정은 전달될 것이다. 네, 노래 테레사 브루워 Till I Waltz Again With You 이어서 빌리 홀리데이 Morning Low 두 곡 들었습니다. 짧은 곡인데 너무 경쾌하고 이거 50년대 곡이에요. 네. 자, 어른들의 문답법 3장 중급편 상대의 마음을 읽는 7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방금 소개한 친구가 모르게 그냥 두라 였다면 다음 상대에게 퇴로를 만들어주기가 두 번째 소주제인데 본문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로는 골든 브릿지라고 한다. 이 골든 브릿지를 놓치면 그때는 자포자기 너 죽고 나 죽고가 된다. 쥐도 도망갈 구멍을 두고 쫓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퇴로란 상대방이 생각을 기꺼이 바꾸고 창피를 면할 수 있게 해줄 방법을 말한다. 퇴로를 준다는 것은 성공적인 대화의 필수 요건이고 퇴로를 만들어주는 말들은 다음과 같다.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틀리고 깨닫는 사람이 더 나아가는 사람이지. 누구나 행복하고 좋은 사회 만들려고 자기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 안에서 실수도 하는 거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서 이게 모든 게 분명하지는 않아. 네가 모르는 것도 당연해. 뭐 아니면은 간단하게 괜찮아 뭐 아무렴 어때? 이런 말들은 상대에게 무안하거나 망신을 당한 그 탈출구를 마련해주는 좋은 말이다. 더 나아가서 내 과거 행동에 비추어 이번에도 퇴로를 열어줄 것 같으면 상대방의 생각을 더 쉽게 바꾼다. 가령 열띤 논의 끝에
나의 말이 맞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자. 이럴 때 상대방의 테러를 열어주는 게 아니라 막아버리는 말은 야, 그거 봐라. 내가 뭘 했냐? 이제 알았어? 내가 말했잖아. 내 말이 맞다고. 이렇게는 절대 말하지 마라. 네가 그렇게 생각한 것도 이해는 돼. 이렇게 말하자. 네, 여러분들 야,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내 말 들으라 그랬지. 이런 말 많이 한 적 있나요? 그 말 대신에 이제 알았냐? 이거 대신에 그래, 근데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 것도 이해는 돼. 네, 이 표현을 뭐 본심이야 어쨌든 상대방의 테러를 막아버리면 어휴 이 멍충아 이거보다는 그래 그렇게 생각한 것도 이해는 돼. 좋죠. 네. 저자는 말합니다. 망신을 무릅쓰고 자기가 착각했고 자기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할 사람은 많지 않다. 특히 도덕적 사안을 자기가 오판했다고 시인해야 하거나 자기의 도덕적 정체감 또 자기가 선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위협받을 때는 더욱 그렇다. 예컨대 백신은 위험하니까 자녀에게 맞춰서는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면 자기 자녀를 무책임하고 위험하게 키웠음을 시인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 부모 입장에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테러를 만들어주면 상대방이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러면 자기 무지를 인정하거나 믿음을 수정하기 더 쉬워진다.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 그래, 예전에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지. 그러니까 불신할 만도 해. 이렇게 테러 만들어주기를 보여주면 상대방은 쉽게 자기의 입장과 믿음을 변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상대방이 어떤 사안에 대해 본인이 해박하다고 믿거나 투철한 도덕권을 가졌거나 정체감을 위협받을 때마다 퇴로가 없다고 느끼면 물고 뜯고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믿음을 수정하기보단 창피당할 일이 걱정돼서 잘못된 결론을 계속 옹호하게 되는 경우도. 네, 도리스 데이 Dream a Little Dream of Me 듣고 돌아왔습니다. 인질 협상 전문가 보로스키는 인질범과 협상가 사이의 협력 모드를 조성하기 위한 특별한 기술과 더불어 적절한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인질범에게 우리는 지금 협업 중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협상을 깨려는 충동을 누그러뜨릴 수가 있다. 특히 저쪽 them이라는 단어를 써서 협업을 암시하고 있는 예를 들어보자. 이제 제가 책에 나온 예문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인질범과 협상가의 대화. 다음 대화에서 인질범은 탈출할 차량을 내놓으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질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상가는 인질범도 인질이 다치는 건 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함께 궁리해서 저쪽에 내놓을 만한 아이디어를 더 내보자고 제안한다. 여기서 저쪽은 협상가의 상관이다. 인질범, 그렇게 안 해주면 여자를 죽일 거요. 협상가, 여자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면서요. 여러 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한테. 그럴 마음이 없는 거 알아요. 사람을 죽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인질범, 죽인다니까. 협상가, 다른 대안을 한번 우리 내볼까요? 저쪽에 내놓을 만한 대안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서 협상가는 인질범과 공동 운명체 관계를 조성했다고 러스키는 설명한다. 두 사람이 저쪽을 상대로 공동 대응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다. 그리고 우리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당신과 나는 함께다라는 인식을 심어줬다. 협상가는 특정 표현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인질범의 인식을 바람직한 쪽으로 유도했고 이는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로스키는 설명한다. 어떤 사람이 가진 믿음 중 일부 또는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떤 딱지를 붙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찰스는 사회주의자야. 이런 표현보다는 찰스는 세금으로 전 국민 무상 의료를 실현하는 게 옳다고 믿어. 이게 더 정확하고 공정하며 구체적이다. 또 제니퍼는 사람이 병원 갈 돈이 없어 죽건 말건 신경 안 써. 이런 표현보다 제니퍼와 찰스는 세금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생각과 견해가 달라.
그리고 상대의 견해에 대해놓고 반대하기보다 그 생각, 그 표현을 반대해야 한다. 이해 안 가고 수긍이 안 가더라도 동의할 수 없어, 나는 반대야 라는 표현보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공부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본인에게도 퇴로를 열어두는 편이 좋다. 대화에 척도를 도입하면 여러 장점이 있다. 대화의 교착점을 해소할 수 있고, 새로운 사고와 생각 변화를 유도할 수 있고, 개입의 성공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10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물어보자. A가 옳다고 얼마나 확신하시나요? 1부터 10까지 점수를 매기면 몇 점인가요? 이런 식으로 척도를 도입하면 상대방이 어떤 믿음을 확신하는 정도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개입의 효과를 가늠하고 사안을 넓게 바라볼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장점인 개입 효과 판단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일단 논제를 결정하고 이렇게 묻자. A가 옳다고 얼마나 확신하세요? 1부터 10까지 점수를 매기면 몇 점인가요? 확신 정도를 숫자로 표현할 수 없다면서 거부하면 이 기법은 포기하는 게 맞다. 하지만 상대방이 너그럽게 숫자를 점수로 표현해 줬다면 대화를 마친 후에 바로 똑같은 질문을 해서 대화 전과 후의 숫자를 척도로 비교해 본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대마초를 합법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믿음에 대한 확신도를 처음에는 10점이라고 했다가 대화 후에 9점이라고 답했다면 확신도가 10% 떨어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타인의 인지에 개입해 의심을 불어넣는 작업을 얼마나 잘하는지 가늠할 지표가 생기는 셈이다. 다음으로 알아볼 장점은 넓게 바라보기이다. 미국 사회는 가부장제 사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해보자.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다소 납득이 가지 않을 수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그대로 말하면 상대방이 맞아, 과장된 표현이야, 뭐 말하자면 그런 거지,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가부장제 사회가 맞아, 아니야, 가부장제 사회가 아니야, 이런 논쟁이 불붙을 것이다. 어떤 사회 가부장의 그 정도는 앞의 주장과 또 그 사실을 굉장히 비교적으로 조사해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척도로 말해달라고 요청하면 의외로 굉장히 쉽게 문제가 해결된다. 저기 궁금해서 그런데 만약 사우디아라비아의 가부장제를 10점 척도로 9점이라고 한다면 미국은 몇 점 정도일까? 미국이 10점 척도로 2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미국 사회가 가부장제 사회라는 주장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오로지 맞는 말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런 척도로 말해달라고 요청하면 맞다, 아니다 식의 흑백 논리를 벗어나는데 도움이 된다. 사우디의 가부장 제도가 10점에서 9점인데 미국은 10점에서 2점 가지고 우리가 밤새워 떠들 만한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만약 어떤 사람이 미국 정부는 전제정부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여기서 전제정부는 뭐 독재, 뭐 전체주의, 획일주의 이런 뜻이죠. 주장한다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자. 얼마나 중국 시진핑 정권의 전제성, 그 어떤 그 공산주의적인 어떤 획일성, 그게 10점 중 9점이라면 현재 미국은 몇 점 정도일까? 라고 질문해보자.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전제성이 행동을 할 때 때로는 실제 믿음이 기인한 것이지만 맞다 아니다 식이 아닌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아닌 척도로 이야기하면 많이 다르다. 중국이 10점 중 9점이라면 미국의 전제성은 10점 중 2, 3점에 불과할 것이다. 개입 시도에 숫자 척도를 도입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 또 다른 흥미로운 예시가 있다. 인종차별주의적이다라고 미국을 비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봐 보자. 1950년대와 비교하면 지금 미국 사회는 어느 정도 인종차별적일까? 아직도 미국은 인종차별주의자가 넘쳐난다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은 효과적이다. 척도를 이용해 상대방의 생각을 바꿀 수 있게 유도도 할 수 있다. 척도 질문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우선 그 생각이 옳다고 얼마나 확신해? 확신이 전혀 없으면 1.
전적으로 확신하면 10이라고 점수를 매겨보자. 상대방이 8이라고 대답했을 때 왜 6이 아니고 8이야가 아니라 왜 9가 아니야 라고 이유를 묻는다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품은 의문을 드러내면서 어떠한 단점과 어떠한 문제 때문에 9가 아니라 8이라고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부정확하고 확신할 수 없는 근거임을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고 깨닫게 된다. 네, Can't Help Falling in Love, Crazy Rich Asians 곡으로 들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5시에 시작하는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명작은 피터 버거지언 그리고 제임스 린지 공동 저서 어른의 문답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오늘은 정말 좋은 곡 2곡 이어서 들려드리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오늘 초급 그리고 중급 대화의 기술 2장 또 3장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른답게 대화하는 법, 현명하게 대화하는 방법에 참고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감정 낭비하면서 얼굴 붉히는 대화는 이제 더 이상 그만. 어른답게 성숙하게 대화하자고요. 다음 주에는 이 책 마지막 4장, 5장, 6장 상급 전문가 달인. 네, 아주 제목이 좋네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5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하준이었고요. 오늘 끝곡은 You Got a Friend, 캐롤 킹, Songs of Strength, 프레드 해먼이 부르는 곡 2곡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